환영합니다. 저는 원플러스 15이고 오늘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팁과 트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럼 먼저 설정을 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 위에서부터 시작할 건데 첫 번째 옵션은 아니고 홈 화면, 잠금 화면, 그리고 스타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기기의 외관과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자 취향에 맞게 꾸밀 수 있는 일반적인 섹션입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 다음에 바로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맨 위에 보이는 첫 번째 옵션은 기본적으로 테마입니다. 이미 몇 가지 테마가 여기 미리 로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테마를 아무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로 스크롤하면 직접 테마를 만들 수 있는 섹션도 찾을 수 있습니다. 배경 화면이나 아이콘 팩 같은 것들을 변경해서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추가로 아이콘 팩을 설치했다면 여기 바로 표시될 거예요. 물론 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테마들도 마음껏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이콘을 더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옵션이나 적은 옵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폰트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된 것들이 있고 더 많은 폰트를 다운로드하면 여기 표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폰트를 다운로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색상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이런 강조 색상들이 있습니다. 기본 색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무작위 색상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런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아이콘들의 모든 색상이 똑같이 바뀌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색상들은 사용 중인 배경 화면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보다 더 여기 남성 중심의 색상들 좀 보세요. 세상에 전부 회색이네요. 여기에 딱히 불만은 없지만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색상들은 배경 화면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배경 화면은 휴대폰의 기본 배경 화면입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거짓말했네요. 이건 기본 배경 화면이 아니에요. 이건 산 사진인데 아마 검정, 흰색, 파랑 아니면 회색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색상이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별로인 거죠. 그래도 저기 있는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경화면을 바꾸면 선택되는 색상도 같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매번 여기로 돌아와서 바꾸거나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 두 번째 옵션에 두면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죠. 맞죠? 여기서 선택한 걸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건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색상을 고르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배경 화면을 바꿔도 색상을 고르는 방식은 똑같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 방식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 프레쉬를 선택했다면 계속 프레쉬로 유지돼요. 프레쉬만 바뀌는 거죠. 사실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지문 애니메이션, 엣지 라이팅, 텍스처 블러 같은 추가적인 기능들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지문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멋진 폭발 효과도 있고 마블의 슬링링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옵션도 있어요. 여기서 없음 옵션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만약 밤에 화면이 너무 밝게 번쩍이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 옵션이 좋을 거예요. 기기를 잠금 해제하려고 할 때 지문을 살짝 빗나가서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3000니트의 강렬한 빛이 얼굴을 직격합니다. 없음을 선택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방식은 손가락을 인식하기 위해 빛을 손가락에 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런 방식을 쓰지 않는 유일한 기기는 삼성 제품이에요. 삼성은 소닉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를 이용해서 지문을 인식하는 거죠. 빛으로 손가락을 비추는 대신 소리로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선택하든 지문 센서를 조금만 잘못돼도 결국은 여전히 강한 빛을 맞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맨 위에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크 모드 설정이 있어요. 향상, 중간, 지엔 등 몇 가지 흥미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사실 이 옵션은 저도 이번에 처음 봅니다. 서드파티 앱에 다크 모드를 적용하는 옵션이네요. 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걸로 알지만요. 네, 여기 설명도 이미 앱들이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건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화면 밝기가 낮을 때 색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네요.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제가 찾고 있던 게 스케줄 기능이군요. 사실 라벨이 제대로 붙어 있었네요. 그냥 제 뇌가 평소보다 조금 더 멍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걸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몰부터 일출까지와 사용자 지정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기기가 자동으로 라이트 모드에서 다크 모드로 전환되게 해줘서 직접 바꿀 필요가 없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드를 모두 사용해 본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라이트 모드는 낮 시간, 특히 여름처럼 햇빛이 정말 강할 때 조금 더 보기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라이트 모드가 직사광선 아래에서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다크 모드는 눈에 더 편안하죠. 밤에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기기 화면에 눈이 번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크 모드를 쓰는 것도 흥미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겨울이고 해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후 4시 44분이에요. 저는 지금 박스 안에 있는데 그래도 지금 밖이 엄청 어둡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해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 해는 졌지만 다크 모드로 바뀔 시간인데 밤 10시까지도 자동 전환이 안 돼요. 이 기능은 사실상 이를 고려하지 않네요. 해가 지는 시간이 계절마다 다르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해가 오후 4시에 지는 상황에 맞추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 모드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지 이미 45분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 지났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화면 색상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 가지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표준, 내추럴, 그리고 생생한 비비드 있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주의 깊게 보시길 추천드려요. 이 풍선 사진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요. 특히 빨간색 계열에 주목해서 보세요. 네, 실제로 색상이나 전체적으로 흰색 같은 경우 내추럴 모드에서는 약간 더 따뜻하게 보입니다. 자, 비비드 붐. 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빨간색과 주황색 톤에서 나타납니다. 비비드 모드는 기본적으로 화면의 색상을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강화해줍니다. 사실 이게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이 결국에는 멍청하게 과포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이 점점 더 색상 정확한 콘텐츠로 이동함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표준 모드가 기본값으로 선택된 이유가 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원하는 옵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비비드 모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완전히 본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는 다시 표준 모드로 바꿀게요. 아래로 스크롤하면 화면색 온도 설정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흰색의 색상을 정의합니다. 이제 흰색도 색상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는 색조를 줄 수 있어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이 카메라에서 바뀌는 게 보이실 거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제가 이렇게 바꿀 때마다 변화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서 흰색이 어떻게 보이는지 꽤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 설정된 옵션들도 있는데 기본값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대한 흰색에 가깝게 하려고 하지만 웜은 좀 더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에 가깝고 콜드는 파란색 쪽으로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본인이 선호하는 옵션을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적응형 톤 기능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주변 조명에 따라 톤을 자동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 조명뿐만 아니라 햇빛도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이때 휴대폰은 카메라를 사용해서 지금 이곳의 색 온도나 그 부족함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디스플레이에 맞춰줍니다. 이제 이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되고 있습니다. 화면 색상 모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 있는 모드가 완전히 비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값을 조정할 수도 없고 따뜻하게나 차갑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휠의 색상은 바로 이 옵션에 의해 자동으로 선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아래로 스크롤 해보면 몇 가지 영상 향상 옵션이 있습니다. 이미지 선명도 향상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휴대폰의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업스케일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실제보다 이미지를 조금 더 선명하고 해상도가 높아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즉 단순히 켜져 있을 때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때를 염두에 두세요. 이 기능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요. 이 기능은 아마도 동영상 앱이나 사진 앱 등에서 콘텐츠를 볼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사용될 때는 이미지의 선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세서를 사용하므로 휴대폰의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즉,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비디오 컬러 부스트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된 기능입니다. 사실상 가짜 HD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비디오 컬러 부스트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비디오 밝기 부스트에 더 가깝죠. 실제로 이 기능은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를 고다이내믹 레인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샤프너와 마찬가지로 HDR을 지원하지 않는 영화를 재생할 때처럼 이 기능을 사용하면 휴대폰의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 영상을 가져와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마치 HDR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치 HDR 영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영상이 HDR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단지 여러분의 휴대폰이 그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열심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부분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밝기도 실제 고다이내믹 레인지 영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고 그냥 그걸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도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 콘텐츠를 볼 때보다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그냥 켜두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자주 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휴대폰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더 많이 소모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아직 충분히 테스트해보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배터리 섹션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제대로 클릭했다면 여기 배터리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지 않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콘텐츠를 시청하는 데 사용하는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앱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배터리 비율을 사용했는지와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얼마나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메모해 두는 게 좋겠죠. 일반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로 시청할 때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한 후 같은 시간 동안 다시 시청해서 배터리가 얼마나 더 줄었는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요.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키로 실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실수로 먼저 눌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실제 하드 스위치의 대체품이죠. 그 스위치는 위아래로 움직여서 무음, 진동 등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폰에서 사실상 애플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전혀 독창적인 건 구현하지 않고 그냥 애플을 똑같이 베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애플은 뭘 해도 절대 잘못이 없다는 식이니까요. 애플이 하는 모든 게 완전히 금덩이인 것처럼 여겨지고 저는 정말 솔직히 싫어합니다. 저는 스위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원 플러스가 그걸 유지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독창적이기보다는 그냥 남의 걸 베끼는 꼴이 됐네요. 그래서 결국 애플이 제공하는 똑같은 쓰레기를 우리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투 마인드가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는 애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뭐야 진짜? 와, 원 플러스는 진짜 자기들만의 걸 만들어낼 생각이 없나 보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라냐고요? 길게 누르면 음성 입력 언어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좋네. 그러니까 영어로요. 확인.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용도야? 분석 중. 뭘 분석하는 건데? 화면 내용이요. 좋네. 그래서 스크린샷을 추가했어요. 와, 대단하다. 정말 뻔한 걸 알려줬네. 이 기능 없었으면 내가 뭘 했을까? 와, 이건 진짜 쓸모가 없네요. 좋아, 이건 그냥 없애자. 차라리 지금처럼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마워요, 원 플러스. 여기에는 무음이나 진동 같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예전에 있던 한 가지 옵션이 빠졌네요. 알겠어요. 방해금지 모드, 카메라, 그리고 플래시라이트요. 사실 이건 제가 아마 쓸만한 옵션일 것 같아요. 강제 녹음기, 번역, 스크린샷 같은 것들인데 사실상 첫 번째 옵션이랑 똑같은 기능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장난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스위치를 없애고 애플을 따라했으면서 왜 이렇게 엉망으로 따라하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 빌어먹을 버튼에 할당할 수 있는 옵션은 안 주는 거죠? 대신 마지막 옵션으로 아무 동작도 없음을 주다니요? 애플이 실제로는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그걸 좀 더 알아보기 어렵게 해놨네요. 애플처럼 커스텀 업이나 커스텀 액션 같은 걸 고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다른 옵션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완전히 쓸모 없어졌어요. 그냥 집어넣어 버리라고요. 세상에. 이거 정말 싫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싫어요. 어쨌든 여기서 제가 쓸 유일한 기능인 손전등을 선택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전등이 훨씬 더 쓸모가 있어요. 손전등은 제가 볼 수 있게 해주니까요. 쓸모없는 기능보다요. AI 모드요. 그건 저에게 알려주죠. 제가 실수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뭐가 있는지요. 정말 고맙네요. 홈 화면이네요. 저도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손전등은 저한테 잠깐만요. 이걸 길게 눌러야 하네요. 세상에 이걸 길게 눌러야 해요. 좋네요. 실수로 누를 수도 있으니까요. 환상적이네. 그러니까 네, 길게 누르면 기본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해요. 이제 정말 멍청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누르기만 해도 켤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당신의 단순한 작은 두뇌가 AI에 도움이 필요한 이유죠. 이걸 헷갈려서 실수로 누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길게 눌러야 해요. 좋네요. 정말이지 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드네요. 기업이 내가 그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니까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어쨌든 다시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AI는 무시하고요. 이걸 볼 때마다 진짜로 이 폰을 덜 쓰고 싶어져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시스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그리고 시스템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스처와 버튼이 있는데 당연히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지만 버튼 옵션이 아니라 제스처 옵션이에요. 추가 옵션으로는 하이 제스처바 가이드 같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걸 숨길 거고 그러면 이 쓸데없는 게 아래에서 사라져요. 이건 정말로 아무 쓸모도 없고 그냥 어디서 위로
스와이프해야 하는지 표시해 주는 것 뿐이에요. 마치 화면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는 게 충분히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요. 아마 AI가 저한테 그걸 알려줘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미스터치 방지 기능과 함께 뒤로 가기, 스와이프의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파란색 바가 표시돼요. 자, 이렇게요. 처음에는 안 나왔던 것 같네요.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는데 이 파란색 바는 손가락이 파란색 영역 바깥에서부터 스와이프를 시작해야 뒤로 가기 제스처가 작동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만약 이 발을 맨 아래까지 내리면 이 바가 정말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기 스와이프를 할 때 아주 정확해야 돼요. 저는 항상 화면 바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낮은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항상 제대로 제스처가 작동하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애니메이션 속도예요. 이건 개발자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해야 하는데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옵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디바이스 정보로 들어가서 찾아야 해요. 버전 항목을요.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바로 이거네요. 여기 있는 게 버전 번호 맞죠? 이걸 7번 탭하세요. 탭할 때 화면 잠금이 걸려 있다면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확인하면 이제 개발자가 되었다고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발자 옵션을 선택한 다음 아래로 쭉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그리고 애니메이션 지속시간 배율입니다. 이 옵션들은 바로 여기 그리기 카테고리 아래에 있어요. 이걸 찾으면 예를 들어 모두 0.5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이쿠 잘못 눌렀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디스플레이 설정에도 기기의 애니메이션 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사실상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설정 옵션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값을 0.5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옵션들을 끄기로 설정하면 벌써부터 화면이 버벅거리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끄기로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을 클릭하면 창이 사라질 때 한 프레임 정도 검은색 번쩍임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창을 놓으면 바로 딱 하고 나타나는데 이때도 다시 검은색 번쩍임이 보입니다. 즉 작동은 하지만 최적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가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는 0.5로 설정하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니메이션 속도가 기본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리치 같은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이 옆에 있는 바입니다. 이 바를 위로 스와이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이걸 편집해서 더 많은 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앱이 많지만 저는 그냥 이대로 둘게요. 여기에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사이드바가 있어서 원하지 않으면 이걸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름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아니요. 왜냐하면 이걸 없앨 수 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AI 같은 건 없네요.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삼성과 헷갈렸네요. 삼성은 AI 기능을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냥 파일동만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추가하면 예를 들어 여기서 앱을 잡아서 끌어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 분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앱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크롬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니네요. 사진 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팝업 뷰로 열립니다. 일단 이건 닫고 최소화할게요. 이것도 선택해 볼게요. 이걸 놓으면 이미 사진 앱이 위쪽에 열려 있어요. 이제 화면이 분할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제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원하면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바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면 실제로 앱 그룹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제 홈 화면으로 가기도 쉽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닫고
다시 찾아보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앱이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두 앱이 동시에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앱상을 만들어서 나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브라우저와 유튜브를 같이 띄워서 유튜브를 위에 둘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웹서핑도 할 수 있고 구독이 없어도 동영상은 계속 재생됩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유튜브 리반스트를 사용해도 앱을 닫은 상태에서 똑같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팝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여기 첫 번째 줄처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개를 동시에 열어둘 수 있고 이렇게 스와이프해서 넘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 화면으로 다른 작업을 하면서도 팝업 뷰 버전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팝업을 완전히 활용하면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